저는 460일 동안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만에 저는 서울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6년 3월 4일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일본 정부 전용기한 저를 포함한 14명의 외교 국방 특사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시간 2시간 남짓, 그 짧은 거리가 그날따라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대한해협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수면이 빛을 받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4명의 특사, 방위 대신 친서, 긴급조달 요청서, 그리고 72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 부국장 야마모토 겐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겐지입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 영어로는 ATLA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29년을 일했습니다. 조달 전략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직함은 부국장이었습니다. 방산 조달 예산 배분, 기술 수출 통제 정책, 국제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설계, 일본이 어느 나라에 무엇을 팔고,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사고, 어느 나라에 무엇을 팔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작업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기한하고 서명한 정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19년 7월의 FEFTA 수출 통제 조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정책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오차 없는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반도체 핵심 소재의 공급을 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손을 들고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그때 제 나이 53이었습니다. 29년의 경력. 일본 방산 정책의 핵심을 설계한 사람. 저는 한 번도 이 자리에서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 가스미가세키 본청 11층 집무실. 2025년 7월의 어느 오전, 그날 도쿄는 폭염이었습니다. 40도에 가까운 기온, 창문 너머 도심의 아스팔트가 아지랑이 속에 흔들렸습니다. 냉방이 강하게 켜진 집무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커피향이 났습니다. 비서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내려놓는 커피였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 하나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 시스템 부문 분기 생산 현황 보고서. 내부 열람 한정적. 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55mm 포탄 생산 라인 가동률 31% 보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31% 바이트, 다시 한번 31%.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그 이름이 일본 방위산업에서 갖는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후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의 척추 역할을 해온 기업, 육상자위대의 10식 전차,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항공자위대의 F, 이 지원전투기 기체구조, 일본 방산연간 매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거인, 1884년 창립 이후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155mm 포탄 생산 라인이 31%였습니다. 저는 직통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카기 히로시, 미쓰비시 방위 시스템 총괄이사, 제가 20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카기 이사,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31%. 이게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7개월째입니다. 애초에 노후설비 교체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승인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협력업체 3곳이 도산했습니다. 부품 수급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가동까지 현실적인 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18개월입니다. 18개월. 청홍이인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홍이인은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LIG X1 제품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한국 측에 타진을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침묵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요청이 있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방산 수출이 한국의 중요한 국가 전략이기도 하고 가격만 잘 맞추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2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2025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사이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미쓰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강소의 포신 생산 라인,
다이셀의 발사 추진체 공장, IHI의 엔진 부품 라인, 하나씩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노후화, 투자 부족, 핵심 기술자 은퇴, 후계자 부재. 일본 방위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로 30년간 방위 예산이 GDP 1% 이내로 묶여 있었습니다. 방산 기업들은 이윤이 낮은 방위 부문보다 민수 부문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설비는 노후화됐고 숙련공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그 누적된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2025년 12월 초 저는 방위성 전략기획국에서 올라온 문서 한 부를 받았습니다. 비밀 등급. 열람 허가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전투 지속 가능 일수 산출 보고서. 2025년 12월 현황 기준. 저는 그 문서를 혼자 집무실에서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5mm 포탄 전량 소진 예상 시점, 전면전 투입 기준, 72시간. 72시간 사흘 우리 육상 자위대는 전면전 상황에서 사흘치 포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방 소음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청웅II 별첨 자료를 펼쳤습니다. 항공자위대 중거리 방공망, 청웅I 없이 구성할 경우 제2특수비행단, 제3특수비행단, 총 14개 방공 공백 발생. 대마도 해협 방어선 붕괴 시나리오, 예상 소요 복구 시간, 최소 26개월. 저는 그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그해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통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특사단을 꾸릴 준비를 하십시오. 미쓰비시 중공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마지막 자존심,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884년 이와사키 야타로가 나가사키 조선소를 불화받은 그날부터 미쓰비시는 일본의 군사력 그 자체였습니다. 러일 전쟁의 군함, 태평양 전쟁의 제로 전투기, 전후 재건 시기의 방위산업 복원, 그리고 21세기의 십식 전차와 FE, 지원 전투기. 140년에 걸쳐 미쓰비시의 이름은 일본 방위력의 동의어였습니다. 저는 ATLA 부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쓰비시 방위 시스템과 수십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본사 건물 38층, 나고야 항공우주시스템 제작소, 나가사키 조선소 방위구역, 어느 곳에 가도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자신감, 기술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가벼운 무관심. 한국 방산기업들의 이름이 회의에서 나온 것은 대체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가격이 싸긴 한데 품질 검증이 덜 됐지 않습니까? 수출 실적이 아직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기술 수준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들에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범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도쿄 미나토구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 시스템 본사 건물 38층 대회의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날 도쿄는 39.4도, 관측 이래 7월 셋째 주 기온 역대 최고치라는 보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대회의실 창밖으로 도쿄만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냉방이 가동 중이었지만 창 가까이 서면 유리를 통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다카기 총괄이사, 아오키 생산 담당이사, 그리고 기술팀장 2명, 저는 ATLA에서 담당 과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아오키 이사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황 슬라이드, 파란 배경에 흰 글씨, 155다 포탄 생산 라인 현황 가동률 31%. 저는 그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1%면 연간 생산량이 목표의 3분의 1 수준. 현재 자위대 소요 물량 대비 공급률이 어느 수준인지, 아오키 이사 연간 소요 대비 공급 비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오키 이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연간 소요 대비 68% 미달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업체 상황은 다카기 이사가 답했습니다. 포탄 외피금속 가공을 담당하던 고베의 오카와 공업이 작년 3월에 폐업했습니다. 발사 장약 부품 협력사인 도요하시 화학도 생산 중단 상태입니다. 신규 협력업체 발굴이 진행 중이지만 기술 이전과 설비 구축에 최소 14개월이 걸립니다. 14개월이면 재가동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년 초를 봐야 합니다. 후년 초, 18개월 이상 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쓰비시의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처음 내부에서 제기한 것이 2022년이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산 책정을 다음 회계 연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위성 내부의 우선순위 다툼 속에서 포탄 생산 라인 현대화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그것이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청웅 이와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술팀장 하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항공자위대 중거리 방공 소요에서 청웅 2급 체계가 필요한 위치가 18개소입니다. 자체 개발 중인 삼식 개량형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한 성능 갭이 있습니다. 삼식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 완료가 2028년 예정입니다.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년 반, 그 2년 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에 타진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카기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청웅 EI를 팔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이 한국의 국가 전략이니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카기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요. 다만 한국이 일본에 전략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일 겁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 일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2019년 일이라면 FEFTA 조치 말입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방위성 전략기획국에서 중간점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비축 탄약 기준 지속 전투 가능 일수 155mm 포탄 환산 96시간이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보고서에서 그 숫자는 72시간이 됐습니다. 72시간 사흘. 저는 그 숫자가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다 끌어왔지만 저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72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들도 전략 비축량 부족으로 패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 G7 국가가 전면전 기준 사흘치 포탄만 남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전략 보고서에서도 상정하지 않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회의에서 두 번째 날 오후로 돌아가겠습니다. 점심 이후 박 중장이 돌아온 회의실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공식 거부 통보 이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협상 카드들을 꺼내놓으려 했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박 중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 저희 ATLA가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방산협력 채널을 공식화하겠습니다. 조달 우선 파트너 지위를 공식 부여하는 MOU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 중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16개국과 방산 수출 협정이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동 연구개발은 어떻습니까? 차세대 방공체계, 일본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생산 속도를 결합하면 야마모토 부국장님 박 중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요청을 거절한 것은 가격이나 협력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019년에 일본이 저희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공급망은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거절하는 것은 일본을 적으로 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공급망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칙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박 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달 담당자입니다. 그 질문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 선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중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올 것을 박 중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2019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전부터였을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대한해협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올 때와 같은 바다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도쿄였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은 이미 구름 뒤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사단 구성회의는 2016년 2월 17일 방위성 장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타나카 방위대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 특사단장은 당신이 맡아야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2019년 FEFTA 정책 설계의 핵심이었던 그 서류에 서명했던 그리고 2021년에 한국 방산 자립이 15년 내에 어렵다고 썼던 그 저를 서울에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선은 어렵겠습니까? 방위 대신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이 ATLA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이 한국 방산 채널을 다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어떤 회의가 될지 어렴풋이 짐작이 됐습니다. 좋은 회의는 아닐 것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어려울 것이라고는. 3월 3일 밤 출발 전날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싸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보고서, 한반도 방위산업 역량평가서, 제가 직접 쓴 것. 저는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는 41페이지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 기술 수준, 자립 역량, 수출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결론 섹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한국은 현재 방위산업 기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독자적 핵심 방위체계 자립을 15년 이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및 대구경 포탄 자급 분야에서의 역량 부족이 두드러진다. 저는 그 문단을 3번 읽었습니다. 2021년에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한국은 그 두 분야 모두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홍 EI, 대구경 포탄 자급, 정확히 제가 불가능하다고 쓴 두 분야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방위성 본청 건물이 고요했습니다. 밤 10시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끄덕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가슴이 가세키의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가로등이 인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서 제가 직접 쓴 오답지를 들고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마지막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박 중장이 복도에서 배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짧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님, 먼 길 오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한국 측에서 먼저 들을 줄 몰랐습니다. 거부를 한쪽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박 중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중장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립적인 표정 뒤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표정은 이긴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조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협상한 결과 155mm, 포탄 8만 발, 단가는 한국에 제시했던 가격의 4.1배, 납기 10개월, 청홍 EI 동급 체계 대체 옵션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체계가 일부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중거리 방어 범위가 청홍 EI에 비해 현저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방위성은 10년 방위력 강화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방산 자립 항목이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예산 3조 2천억 엔이 책정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때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투입한 첫 번째 예산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하나로 600억 원,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엔. 일본이 지금 방산 자립에 투입하는 예산의 40분의 1이었습니다. 한국은 800억 엔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3조 2천억 엔을 들여야 비로소 출발선에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위기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FEFTA 위기를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호에 7년을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ATLA에서 마지막 업무 보고를 마치고 부국장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29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단 2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2019년 FTA 조치 공문 사본 하나, 그리고 2021년 한반도 방산 영향평가서 사본 하나, 다음 사람이 보라고 이것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기억하라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도쿄의 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방위장비청에서 처음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당시 직함은 국제조달 담당 사무관, 직급으로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보고서 주제는 한반도 방산시장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수입 대체 초기 단계로 핵심 기술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독자 기술 역량은 제한적이며 향후 10년간 자립화의 범위는 소총, 장갑차, 소형, 함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전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자주포, 전차, 잠수함, 그리고 155mm 포탄. 당시 저는 그것들을 한국의 독자 개발 가능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 그 품목들 하나하나의 한국산 제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장보고 트로이 잠수함, KF-21 전투기, 그리고 청웅 투하, 그리고 155mm 포탄, 42개 자동화 생산 라인, 제가 10년 걸릴 것이라 본 것들이 5년 만에 됐고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들이 10년 만에 됐습니다. 저는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이 저라는 전문가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회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방위성 내부 결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특사 파견 결과 보고 2016년 3월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우리의 최신 분석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 오류의 누적 결과다. 2019년 이후 한국이 보여온 방위산업 자립화의 속도와 범위는 일본 방산 전략 당국의 예측 모델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저는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흰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날렸습니다. 저는 그 꽃잎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만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어있을 때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 한 번에 지고 맙니다. 뿌리 없이 핀 꽃은 그렇습니다. 반면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다시 피어납니다. 해마다 더 강하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라,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ATLA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위청, 지금의 방위성, 그때만 해도 조달 실적이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F-15J 면허 생산, P-3C 초계기 국산화, 88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은 미국의 허가 아래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방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말미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10년은 주로 조달 계약 실무를 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단가 협상, 납품 검수, 그 다음 10년은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어느 나라에는 무엇을 팔고, 어느 나라에는 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9년은 정책 설계였습니다. 제가 국제방산협력 정책 담당과장으로 승진한 것이 2014년, 그때부터 저는 일본 방위성의 수출 통제 정책 프레임워크를 직접 설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2019년의 FEFTA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2019년 봄, 방위청 내부가 아닌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합동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경제산업성 본청 지하 2층 소외의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커피 한 잔씩 앞에 놓고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 수단의 검토였습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선례였습니다. 경제산업성 측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세 품목을 수출 우대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소재 일본 의존도를 보면 불화수소 93%, 포토레지스트 7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93%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라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를 보십니까? 한국이 대체 공급원을 찾거나 국산화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리고 한국은 5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 사실이 서울 회의실의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머릿속에 밝혔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경제산업성 소외의실의 형광등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무 창문도 없던 그 방. 그 방에서 우리가 계산한 5년에서 10년, 그리고 실제 결과는 5년. 안경 너머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호텔 천장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천장. 그 위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2019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국산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까지 연결될 것이라고는, 그것이 K방산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어야 했는데 2026년 3월 5일 오전 두 번째 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박 중장에게 따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비공식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중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 지금 이 수준에 오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저도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 시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중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창원 방산단지의 공장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155mm 포탄 자동화 생산 라인, 로봇팔이 일정한 속도로 포탄 외피를 집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기계음, 그리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42개 라인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중장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2020년에 완공된 라인입니다. 2020년, 2019년에 FEFTA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라인이 완공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상태였는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박 중장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복도에 조용하게 퍼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거부 통보 이후 저는 추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4번, 각도를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한일 경제협력 전반의 맥락으로 확대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패키지 딜, 한국이 필요한 것이라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박 중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경제협력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자리는 방산 조달 협의입니다. 두 번째 시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동 이해관계, 한미일 안보 삼각 협력. 일본이 방공망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한국의 방어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 박 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안보 역량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세 번째 시도, 인도적 관점, 일본 민간인 보호, 긴급 인도주의적 안보 상황. 박 중장이 처음으로 미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위성 조달 요청에 인도적 논리를 사용하신다면 저희도 다른 형태로 도움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55mm 포탄과 청웅 EI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도,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중장님, 지금 한국의 결정이 일본과 장기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달 담당자입니다. 외교적 판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짧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앞으로 일본이 다르게 행동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3월 6일 오후 3시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헌장 제2조 주권 평등 원칙을 근거로 미국의 개입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그 소식을 호텔방에서 혼자 받았습니다. 특사단 전체 회의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3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워싱턴도 철수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귀국합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도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올 때와 같은 비행기였습니다.
같은 좌석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대한해협이 다시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140년 넘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지배와 해방, 전쟁과 휴전, 경제협력과 외교 갈등, 그리고 이번엔 공급망 전쟁. 저는 2019년에 그 전쟁에 선제 공격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공격이 무엇을 불러왔는지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밖의 공기가 3만 피트 상공에서 얼마나 차가운지 그 차가움이 유리를 통해 이마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이 문제가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오른 것은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방위력 정비계획 점검회의, 방위성 본청 지하 1층 안보회의실, 비밀 등급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방위 대신, 방위부 대신, 통합망료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ATLA 핵심 간부 4명, 통합망료장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말 기준으로 155mm 포탄 비축량이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방위대신이 물었습니다. 위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NATO 기준으로 30일치 이상입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2025년 하반기에 5일치 이하가 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5일치. 그것도 네이토 기준 전면전 소비율로 계산하면 실제 고강도 충돌 상황에서는 사흘을 버티기도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위대신이 물었습니다. 생산 확대는 얼마나 걸립니까? 통합망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협력업체 재건을 병행한다면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예산 확보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입찰 공고, 계약, 설비 납품, 시험 가동 순서입니다. 어느 단계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24개월 방위 대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달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소스에서 어디서? 저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체코, 유럽 방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수요 충족이 우선이라 수출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단가도 높습니다. 다른 옵션은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방위 대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155mm를 얼마나 생산합니까? 공개 자료 기준으로 연간 120만 발 이상의 생산 역량이 있습니다. 실제 수출 실적도 상당합니다. 청웅 이타이도 한국 독자 개발 체계입니다. 우리 소요에 맞는 사양입니다. 한국이 팔겠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만 맞추면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틀렸습니다. 2년 뒤 서울에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틀린 대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뿌리는 우리가 2019년에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서울회의 이틀째 저녁, 저는 아카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야마모토, 어떻게 됐어? 워싱턴도 실패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유럽 루트로 가야겠네. 그게 문제야, 아카기. 유럽도 여유가 없어. 단가가 우리가 한국에 제시했던 것의 4배는 나올 것 같아. 납기도 8개월 이상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모토, 솔직히 물어봐도 돼? 우리가 2019년에 잘못한 거야?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에 서울, 도시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때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맞아. 아카기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아까 한국 방산 수출 통계 봤어? 2024년 215억 달러 다 봤어. 2019년에 우리가 소재 규제를 안 했어도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는 안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숨쉬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분야였습니다. 아카기, 나 이제 잘게. 내일 귀국해야 해. 야마모토, 수고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천장에 희미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늬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경제산업성 지하 소외의실의 형광 등 그날 서류에 찍은 제 도장, 그리고 그 도장이 7년 뒤 서울의 회의실에서 어떤 의미로 다시 나타났는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매우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저는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대신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특사단 전원에게 실패를 통보해야 했습니다. 유럽 조달 채널을 급하게 열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서울의 밤이 조용하게 창밖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귀국 후 방위 대신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짧았습니다. 한국이 거부했다. 이유 3가지. 워싱턴 압박도 효과 없었다. 유럽 조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방위 대신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국에 요청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방위 대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한 것을 한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지워지려면 시간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격이나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위 대신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복도를 나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가스미 가세키에 가로수에 연한 분홍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벚꽃이 피고 있을까? 서울의 4월은 도쿄보다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창원의 방산공단 근처에도 벚꽃 가로수가 있을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공단의 라인들은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42개, 24시간, 가동률 98.7%. 저는 그 숫자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 그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공식 발동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 3가지였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3가지 없이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한국의 해당 소재 일본 의존도는 품목에 따라 최소 70%, 최대 93%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조치를 설계한 팀의 핵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2기업. 그 2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2019년 여름 가스미 가세키 방위성 본청 7층 대회의실에서 그 정책 검토안에 서명했습니다. 창밖에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쿄의 8월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이것이 아주 정교한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 460일이 지났습니다. 4년. 저는 그 4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2019년 하반기, 한국 반도체 업계는 확실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외신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계산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예산치 600억 원, 핵심 품목 338개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계획,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조용한 지시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후성, 이 이름들을 저는 당시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그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서울 회의실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율 2019년 31%, 2023년 83%, 포토레지스트 2019년 5%, 2023년 47%.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의 FTA 충격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 전체에 단 하나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급망은 무기가 된다. 그 신호 이후 한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독자적인 155mm 포탄 자동화 생산체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청웅 I 독자 개발, 방산 수출 전담기구 설립, K방산이라는 말이 세계방위산업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1461의 압박이 1461의 건설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2026년 3월 서울의 어느 회의실에서야 깨달았습니다. 2016년 3월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우리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3월 초,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청사 진입로에 들어서자 건물 사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날카롭게 얼굴을 쳤습니다. 회의실은 3층이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인왕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길고 반짝였습니다. 의자가 10개, 양쪽으로 5개씩.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박세준 중장.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반갑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어느 쪽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대로였습니다. 14만 발의 155mm 포탄, 32기의 청웅 EIG대공 미사일 체계, 긴급 조달 협력 요청, 다카이치 총리의 친서와 타나카 방위 대신의 공식 공문, 가격은 한국 측이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장기 협력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박 중장은 서류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협상 조건을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 조달 협상에서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 저도 수십 번 써본 방법이었습니다. 박 중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표지였습니다. 아무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지 않은 채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계속하시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 신뢰, 준비된 논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 중장은 내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박 중장이 그 흰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 내부 보고서 작성일 2021년 9월 비밀 등급 작성자 야마모토 겐지제 이름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2021년에 작성한 한반도 방위산업 역량 평가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결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방위산업 자립 역량을 15년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박 중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온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카기 히로타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위청 동기, 지금은 내각 안보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카기, 지금 통화 가능한가? 야마모토, 어떻게 됐어? 첫 번째 회의가 끝났어. 그런데 그쪽이 내가 2021년에 쓴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보고서를 어떻게?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카기, 청웅 EI 실전 배치 현황 자료 있어? 공개 자료 범위에서는 있어. 왜? 확인해봐. 얼마나 생산됐는지, 수출 물량은 얼마인지.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모토, 솔직히 말해봐. 분위기가 어때?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관련 공개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연간 보고서, 방산전시회 발표 자료, 언론 보도. 제가 읽기 시작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 2020년 30억 달러, 2022년 172억 달러, 2024년 약 215억 달러, 4년 만에 7배 이상.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순위 2019년 15위, 2024년 8위. 155mm 포탄 자동화 생산 체계, 국내 가동 라인 42개, 연간 생산 가능 물량 120만 발, 청웅 YI, 2022년 전력화 완료, 네이토 표준 호환 인증 취득 2023년, 수출 허가 국가 16개국, 계약 체결 국가 7개국.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1년에 쓴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5년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이 2026년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5년 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깊고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 그때 한국의 에프타 통제를 발동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압박을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공급망 자립화, 기술 국산화, 그리고 방위산업 고도화. 우리가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던 바로 그 힘이 한국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밀고 간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전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쿄의 상사 방위성 사무차관 무라카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라카미 차관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야마모토,
내일 회의 전에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소? 그것 때문입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협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요? 한국이 우리한테 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이 한국이 이미 가진 것보다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내일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국이 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라카미 차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소. 최선을 다해보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오전 9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밤새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시중 NATO 조달가 대비 15% 높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장기 방산 협력 패키지도 추가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일본 시장 우선 접근권, 공동 연구개발 협약,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일본이 보유한 특정 방위 관련 기술의 이전. 박 중장은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습니다. 야마모토 부국장님, 기술 이전 항목에 대해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분야의 기술입니까? 저는 목록을 읽었습니다. 수중 음향 탐지 기술, 고온 소재 공정, 특수 추진체 배합. 박 중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분야들은 저희가 이미 자체 개발한 분야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받을 기술이 없습니다. 단 7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7글자가 왜 그렇게 무겁게 떨어졌는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조건에서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수치는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박 중장이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야마모토 부국장님, 먼저 저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2장짜리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긴급 조달 협력 요청에 대하여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전략적 신뢰도 미충족. 둘째, 공급망 상호주의 원칙 불이행 이력. 셋째, 국가 안보 비축 우선 원칙. 그리고 마지막 줄,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략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국가의 요청에 복무하지 않는다. 대통령 이재명. 저는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2019년 7월, 우리가 핍타 수출 통제 통보서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던 날, 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울림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공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공급망 상호주의 원칙 불이행 이력이라는 표현. 혹시 이것이 2019년 FEFTA 조치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박 중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K방산 전략 비축 현황 요약본이었습니다. 155mm 포탄 비축량 287만 2천 발, 국내 자동화 생산 라인 42개, 가동률 98.7%, 24시간 365일 풀가동, 현재 수출 이행 중인 국가수 11개국.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87만 발. 우리의 현재 잔여 재고는 72시간 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전면전에서 소비할 4년치 포탄을 이미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출 이행 물량을 제외한 순수 자국 비축분으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 자료를 쥐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자리를 잠깐 비우고 복도 끝 창가로 나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였습니다. 무라카미 차관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상황은 차관님, 한국이 공식 거부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전략적 신뢰도 부재, 공급망 상호주의 불이행 이력, 국가안보 비축 우선,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공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라카미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격을 더 높여봐.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관님, 가격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한국은 우리한테 팔 경제적 유인이 없습니다. 이미 11개국과 계약이 돌아가고 있고 42개 라인이 풀가동입니다. 수출 대기 물량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파는 것이 오히려 한국 국내 비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낮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저는 그 단어에 잠깐 희망을 걸었습니다. 미얀 동맹, 방위 조약,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우리 특사단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이내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안 방위협력 프레임워크의 재검토를 요청하겠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자리에 기댔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 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주한 미군, 해구산, 작전 통제권,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조약. 워싱턴이 그것을 건드린다고 했을 때 한국이 버틸 수 있을 리 없다고. 저는 오후 회의가 재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박 중장이 그것을 인쇄해서 회의실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번역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1항이 보장하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 수출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임을 재확인한다.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이 원칙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료를 덮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접 회신하셨습니다. 이 성명문과 함께 유엔 헌장 조문 전문을 첨부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하늘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회의는 그것으로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박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한 것뿐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긴 항의보다도 더 깊이 밝혔습니다. 적대적이지 않다. 원칙대로 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용하게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방위성은 즉각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폴란드 PGZ, 155mm 포탄 긴급 조달 협상을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역시 러시아와의 분쟁 이후 자체 비축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수출 여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 단가는 한국에 제시했던 가격의 4.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납기는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 청웅 EU를 대체할 수 있는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체계 확보는 더 어려웠습니다. 항공자위대 제2제3특수비행단의 방공망 공백은 그해 안에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동부방면 전략탄약고 27개소의 재보충 계획은 결국 2027년 이후 과제로 밀렸습니다. 2016년 4월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내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공개 문서였지만 일부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역량은 이미 동맹 관리의 부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이 방산 수출의 지정학적 조건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기존 북동아시아 안보 구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서울, 창원, 구미, 포항의 방산공단은 그날도 24시간 돌아갔습니다. 42개 자동화 생산 라인, 가동률 98.7%, 이미 체결된 11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면서 전략 비축량을 유지하면서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했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온 뒤 한동안 그 3일을 생각했습니다. 29년 방위장비청 부국장, 일본 방산정책의 핵심을 설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의 역학을 안다고, 공급망의 지렛대를 안다고, 국력의 방정식을 안다고. 2019년 저는 공급망을 무기로 써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억누르려 했던 바로 그 힘이 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일 460일의 압박이 일 460일의 건설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서울의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29년 경력 동안 이렇게 완벽한 역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일 460일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한국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억누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라, 고통을 동력으로 바꾸는 나라,
말이 아니라 수치로,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나라,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4일 새벽 5시 서울 청사 근처 호텔방. 저는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자긴 했지만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도심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창문들, 편의점 간판들,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불빛. 서울은 새벽 5시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일하고 있을까? 창원의 방산공단 야간 근무자들은 지금도 라인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42개 자동화 라인, 24시간. 새벽 5시도 포함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청하러 온 그 물자를 한국은 지금 이 새벽에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11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이 가세키에서 29년을 일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늘 서울의 회의실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특사단 다른 멤버들의 방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맑은 공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인왕산 능선이 새벽 하늘 아래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배했던 시절에도,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도, 가난 속에서도, 그리고 FTA 이후에도 항상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능선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늦게 보았다고? 그것이 제가 서울 새벽에 혼자 서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29년 동안 저는 숫자와 보고서와 회의실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은 항상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수치, 역량, 의존도, 취약점. 하지만 새벽 5시 서울 거리에 혼자 서 있으니 처음으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온 방식, 압박받을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 없는 것이 있으면 만드는 방식, 누군가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여는 방식. 그것은 어떤 보고서에도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서울 새벽 공기 속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